안녕하세요. 이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DP와 ADSP 자격증의 개요를 살펴보고 1과목 데이터 이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과목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와 3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을 마치시면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한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데이터 처리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의 단계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 라는 그런 격언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발명품이 되겠죠. 이미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발명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말은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코드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잘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 라는 말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가끔은 바퀴를 재발명해버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목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와 데이터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자,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그 과정들,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처리 기술은 자, 빅데이터 시대에는 반드시 분산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하둡, 맵리듀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분산 파일 시스템, 앞서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반드시 분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연 왜 분산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데이터가 많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자, 또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마치 이 분산된 시스템을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분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여러 대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빠른 처리 성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한 번의 컴퓨터 한 대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들이 한꺼번에 뭔가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병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용량의 저장 공간과
빠른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확장이 쉽고 마치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한 대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서버 고장과 같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 한 대의 컴퓨터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그 한 대가 고장나게 되면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 대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중 하나의 서버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서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뢰성과 가용성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컴퓨터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운영체제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으로서는 이런 분산 시스템을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만든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글에서 만든 구글 파일 시스템. 자, 줄여서 GFS라고 합니다. 자, GFS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자, 아파치의 하둡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 하둡이라는 것은 못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원조격이 된 구글 파일 시스템, 즉 GFS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FS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급속하게 데이터들이 늘어났죠.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싼 저가의 서버들을 여러 대를 연결합니다. 이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클러스터링해서 대규모의 저장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파일 시스템이 바로 구글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은 구글의 대규모 클러스터 서비스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파일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GFS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GFS는 클라이언트와 마스터 그리고 청크 서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마 클라이언트, 마스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GFS의 특징이 바로 청크 서버라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분산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와 마스터, 또는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역할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파일 입출력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것을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서버 또는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스터는 GFS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앙 서버의 역할입니다. 자, 서버를 여러 대 둔다고 했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여러 대 두는데 그 중에서 서버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크 서버는 무엇을 할까요? 청크 서버는 자, 물리적인 서버입니다. 자, 실제로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크 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파일,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할 때, 자, 이 하나의 파일을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고정된 크기로 작게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고정된 크기로 나눈 다음에 바로 청크 서버에 분산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어떤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청크 서버에 복제본을 분산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은 고정된 크기의 청크로 나누어서 이 조각들을 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크로 나누어서 청크 서버에 분산 저장하고 또 복제본은 또 다른 청크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청크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청크 서버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로 고안된 것이 바로 GFS, 구글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파일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자,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서버에게 파일 입출력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에게, 자, 마스터라는 것은 전체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서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중앙 서버에게 의뢰를 하겠죠. 파일의 읽기와 쓰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파일을 읽거나 쓰고 싶다, 어떤 파일을 읽거나 쓰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스터는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파일이 어떤 청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여러 개의 청크 서버에 분산돼서 복제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중 클라이언트와 가장 가까운 청크 서버의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번째 청크 서버에 이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전달받은 청크 서버와 이제 직접 통신하면서 I/O 작업, 즉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그냥 개념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FS를 사용했을 경우에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청크 서버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청크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크 서버가 고장이 나도 중단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크 서버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자, 마스터는 고장나지 않은 청크 서버의 정보를 전달하고 마스터 서버가 고장이 나면 다른 서버가 또 마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FS의 어떤 그 특징을 이어받아서 만든 것이 바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이 쉬워지게 된 게 바로 이 하둡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둡이 어떻게 언제 나오게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의 검색 엔진 프로젝트인 루신의 서브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아파치에서 어떤 검색 엔진을 새로이 만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루신이 되겠습니다. 자, 루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용량의 파일들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서브 프로젝트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2008년도 1월에 아파치의 최상위 프로젝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검색 엔진은 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둡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둡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하둡이라는 것은 루신 프로젝트의 창시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둡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보시는 바로 이 노란색 코끼리입니다. 자, 이 노란색
코끼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 이 노란색 코끼리는 이 하둡의 창시자인 더그 커팅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그 코끼리 인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둡하면 이 노란 코끼리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하둡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모두 이렇게 동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하둡을 더그 커팅이 개발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이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둡은 오픈 소스다 라는 것도 문제에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둡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자, 이것을 HDFS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DFS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맵리듀스가 되겠죠. 자, 맵리듀스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맵리듀스는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로 또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둡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즉 HDFS와 맵리듀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둡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매순간 발생을 하겠죠. 자, 이 페이스북의 데이터 일부를 하둡에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2012년 말에 정보에 의하면 100 페타바이트. 아마 이 페타바이트라는 단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의 15승입니다. 자, 100 페타바이트를 바로 하둡에 분산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00 페타바이트 아마 감이 좀 안 오실 텐데요. 이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파일 캐비넷의 어떤 20억 개 분량, 자, 20억 개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와 달 사이를 3번 반복하는, 왕복하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용량이 되겠죠. 이것을 하둡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둡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FS는 하나의 네임 노드와 다수의 데이터 노드로 구성된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HDFS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만약에 1000TB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분산 저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하드디스크 1TB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00대의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자, 1000대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 1000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돌아가게 하려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HDFS가 되겠습니다. 자, HDFS는 지금 보시면 하나의 네임 노드를 가진다고 했는데요. 자, 이 네임 노드라는 것은 다른 노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노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노드가 되겠고요. 자, 실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노드를 데이터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HDFS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구성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이 조금 작지만 지금 보시면 하나의 네임 노드, 자, 다수의 데이터 노드들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네임 노드들과 주변에 보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들이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 노드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파일 시스템의 이름 공간을 관리하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 접근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마스터 노드가 네임 노드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 노드에는 실제 파일들이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마치 이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GFS의 청크 노드 생각이 나시죠?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파일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데이터 노드에 분산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의 파일이 있을 때, 자, 이것을 굉장히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로 나누었다. 자, 100개로 나누었을 때 먼저 첫 번째 1번 데이터 노드에 자, 1번 블록과 2번 블록을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데이터 노드에는 1번 블록과 3번 블록을 저장하는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1번 데이터 노드와 2번 데이터 노드에 1번 블록이 모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1번 데이터 노드가 고장이 나더라도 2번 데이터 노드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역시 고장이 나더라도 계속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HDFS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GFS와 굉장히 유사한 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둡의 구성 요소인 맵리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리듀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서 HDF에서 분산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분산 저장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모델이 맵리듀스가 되겠습니다. 하둡의 핵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의를 보시면 분할 정복 방식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자료 구조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분할 정복 방식이라는 것 알고리즘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트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분할 정복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큰 하나의 문제를 작은 여러 개의 문제들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문제를 하나씩 먼저 처리해 나가는 것을 분할 정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작게 나누어서 병렬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맵리듀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맵리듀스는 구글에서 맵리듀스 방식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을 구현해서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명해졌다. 자, 그러니까 먼저 구글에서 이런 개념을 갖는 모델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것을 하둡에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픈소스인 하둡 맵리듀스 프레임워크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한다. 자, 구글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소스가 바로 하둡 맵리듀스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맵리듀스라는 것은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맵리듀스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맵리듀스라는 이름은 맵과 리듀스라는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맵과 리듀스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맵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입력을 받아서 어떤 자료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자, 입력의 키 값을 새로운 키 값으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력될 때 형태가 어떤 키와 밸류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구체적인 예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map이라는 함수는 키값을 입력받아서 새로운 키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reduce는 시스템이 수집한 키 값 1, 값 2를 다시 키와 값으로 변환해서 HDFS에 저장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값들이 여러 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 입력되고 출력된 값에는 뭐 키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값 1을 가지고 또 같은 키값 키 2를 갖는데 이번에는 값 2를 가진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구성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키 1과 이제 같은 값들을 갖는 것을 같은 키를 갖는 걸 모두 모으는 것입니다. 값 1, 값 2.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키 값으로 변환해서 HDFS에 저장하는 것이 reduce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역할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예제를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MapReduce의 전체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MapReduce를 설명한 것 중에서 좀 워드 카운트를 하는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즉, 그 파일 안에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자, 이것을 MapReduce를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입력된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 된장공장 공장장.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안에는 좀 반복되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각 단어는 몇 번이나 반복될까?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앞서 맵과 리듀스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처리가 되는 스플리팅의 과정이나 셔플링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스플리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쪼개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줄 단위로 간장 공장 공장장과 된장 공장 공장장, 자,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매핑 기억이 나시죠? 매핑은 입력된 키 값을 새로운 키 값으로 변환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를 각 단어를 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간장이라는 키와 자, 그 단어가 한 번 등장했기 때문에 1 이렇게 값을 주는 것이죠. 자, 또 공장도 1, 공장장도 1, 나머지도 각각. 자, 이 값이 바로 키와 valu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키와 value를 만드는 과정이 매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셔플링 과정이 되겠는데요. 셔플링 과정이라는 것은 앞에 만들어진 맵의 결과를 리듀스로 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간장은 총 한 번 등장하고 된장도 한 번 등장했지만 공장이라는 것은 2번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키와 값을 모으는 것이죠. 공장 1, 공장 1이라는 키 값을 모았고요. 공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모아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게 리듀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리듀스는 앞서 보신 것처럼 같은 키를 가지는 값들을 모두 모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장은 한 번, 된장은 한 번. 지금 공장의 경우에는 2번 나왔기 때문에 합쳐서 2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값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공장장은 2. 자, 이렇게 새로운 키와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전체 워드 카운트가 출력이 되죠. 간장은 한 번, 된장은 한 번, 공장 두 번, 공장장 두 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서 단어 세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이걸 왜 맵 리듀스를 통해서 처리할까라는 아마 의문이 드실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문서의 수가 10억 개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서 한 개당 100kB다. 자, 문서가 10억 개고 문서 한 개가 100kB를 차지한다고 할 때 전체 용량은 100TB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이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이 100TB를 한 대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순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초당 100MB를 처리하게 되면 12일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한 대로 처리할 때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1000대로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면 단 17분이면 워드 카운트가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용량이 큰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분산 저장해서 처리하는 것은 정말 필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맵 리듀스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기술의 마지막 내용으로 NoSQL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마 NoSQL도 듣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NoSQL 그럼 SQL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Not Only SQ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SQL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무조건 SQL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SQL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하는 것을 Not Only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를 보시면 카를로 스트로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1998년도에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표준 SQL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지 않고 자신의 경량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명명했다. 자, 표준 SQL 방식을 채용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앞서 그 하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oSQL도 키와 밸류의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그런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조인 연산을 하게 되죠. 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그런 조인 연산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NoSQL의 경우에는 이 조인 연산을 지원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대규모 확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NoSQL 방식을 사용하는 DB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구글의 빅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심플DB, 그리고 아파치의 HBase, 카산드라와 몽고DB, 카산드라, 몽고DB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한 NoSQL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NoSQL을 채용하고 있는 DB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작은 파일을 저장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대용량 파일을 분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GFS에서 파일 조각은 하나의 청크 서버에만 저장된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개의 청크 서버에 분산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된다. 자,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중저가의 서버들이 주로 사용된다. 자, 여러 대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가격이 싼 서버들을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하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자, 옳은 설명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이다.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자, 맵과 리듀스라고 하는 단지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된다. 지금 맵 리듀스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하둡을 물어본 거죠. 하둡의 경우에는 분산 파일 시스템 HDFS와 그 다음 맵 리듀스로 구성되고 맵 리듀스가 맵과 리듀스라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둡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아파치 루신 프로젝트의 서브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자, 이건 하둡의 역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중에서 특성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아파치 HBase, 구글 빅테이블, MySQL 클러스터, 아마존 심플DB. 자, 앞서 보셨던 아파치 HBase, 구글 빅테이블, 아마존 심플DB. 자, 이 세 가지가 NoSQL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MySQL 클러스터는 잘 알고 계시는 SQL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성이 다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 과목 데이터 처리 기술 2회의 핵심 용어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3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것은 두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선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에서는 자, 데이터 분석에서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 다음 데이터 분석 기획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 기획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분석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인 분석 마스터 플랜에서는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뭔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마스터 플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그냥 단기간의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이것과 함께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분석 기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획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자, 그 기획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 드라마인지 예능 프로그램인지 정의를 좀 먼저 내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최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포맷을 만들어야 될지 새로운 포맷을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분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기획이라는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기획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분석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분석을 수행할 과제를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 자,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도했던 결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단순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방대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분석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정의 내려졌습니다. 어떠한 목표, what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것이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까? 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의 기법이 굉장히 많죠. 어떤 것이 우리 데이터에 적합할지 그런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전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잘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수학과 통계학의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해킹 스킬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컴퓨터의 능력도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도메인 영역에 대한 지식,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분야의 역량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방향성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분석 기획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의 주제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분석 주제 유형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석의 대상 what. 자, 무엇을 분석할까? 자, 그다음 분석의 방법 how. 어떻게 분석할까? 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따라서 분석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보시면 분석의 대상과 분석의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무엇을 분석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분석이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자, 뜻은 최적화의 뜻이 되겠죠. 자, 최적화라는 건 기존에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개선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분석의 대상은 알고 있지만 분석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볼까요? 분석의 대상을 모르고 분석의 방법은 기존의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인사이트라는 말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각화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말로는 통찰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 인사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뭔가 숨겨진 내부의 것들을 보는 것을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분석의 대상을 모르는 경우에 자, 기존의 분석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인 통찰을 꺼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의 대상과 분석의 방법을 모두 모르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발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접근법으로 대상 자체를 새로이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또 문제에 많이 다루어지게 되니까 네 가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기획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가용 데이터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이 데이터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를 알아야만 그 데이터에 맞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용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 유형을 먼저 알아내는 것,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유스 케이스입니다. 자, 앞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 라는 격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라는 것은 기존에 잘 구현되어 있는 어떤 시나리오나 솔루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솔루션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 분석한 것 중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 적용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적절한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장애 요소가 되겠는데요. 자, 분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 요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과 투입되는 리소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 미리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 요소들을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회성 분석으로 그치지 않고 조직의 역량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계속적인 교육과 활용 방안 등의 변화 관리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기획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법론 하면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폭포수 모델이나 나선형 모델 같은 방법론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방법론들도 역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에는 특별한 방법론들이 몇 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 방법론이라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즉 어떤 단계로 분석해야 되는지 그 사이클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DD라는 방법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발견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KDD라는 분석 방법론인데요. 1996년도에 페이야드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KDD 분석 방법론은 널리 사용이 되어서 자,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이나 인공지능, 패턴 인식, 데이터 시각화, 자,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모든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KDD 분석 방법론의 과정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는 이런 순서로 분석이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서와 일치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분석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단계는 데이터셋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 데이터나 수집을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한다. 자, 업무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분석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이것을 세운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원시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가 데이터셋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죠.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ADP 실기 시험을 볼 때 데이터셋 선택은 해주게 되는데요. 텍스트 파일로 제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되겠죠. 자, 데이터셋에 포함된 잡음, 노이즈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의 오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적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석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측치, 미싱 밸류, 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응답하기 좀 곤란한 것들은 빈칸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측치가 된다는 것이죠. 결측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도 데이터 처리가 분석이 곤란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결측치의 경우에는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정제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변환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분석 목적에 맞게 변수를 생성한다. 자, 데이터에 굉장히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들을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분석 목적에 맞는 변수를 만들고 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차원을 축소한다. 필요한 변수들만을 골라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단계가 데이터 마이닝,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선택한다.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닝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데이터 패턴 찾거나 분류하고 예측하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서의 이런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필요한 게 해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를 해석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데이터 마이닝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요즘에는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이나 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쉽게 진행이 되지만 그것을 보고 올바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통계학이나 수학의 지식이 반드시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KDD 분석 방법론, 자, 전체 5단계가 되겠는데요. 5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석 방법론으로 CRISP-DM이라는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RISP-DM이라는 분석 방법론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교차 산업 표준 프로세스다. 이것의 약어가 CRISP-DM이 되겠네요. 자, 1996년도에 자, 이건 아까 연도가 KDD 분석 방법론과 같은 해가 되겠네요. 같은 해에 나온 분석 방법론인데요. 유럽연합의 에스프리트에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CRISP-DM은 계층적인 프로세스 모델인데요. 4개의 레벨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에서 레벨은 생략하고 단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CRISP-DM 분석 방법론의 전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 단계를 설명드리겠지만 1단계가 비즈니스 이해의 단계, 그 다음 2단계가 데이터 이해의 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데이터 준비의 단계, 4단계가 모델링, 그 다음 5단계가 평가, 그 다음 6단계가 전개. 자, 그러니까 CRISP-DM은 전체 6단계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흐름이 지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피-DM 분석 방법론은 어떤 단계 순서가 엄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다시 뒤에 단계로 데이터 준비의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평가를 하다가 다시 잘못되었다면 비즈니스 이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유연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방법론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업무 이해 단계입니다. 자, 앞서 KDD에서도 단계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분석에 데이터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목적. 자, 이 분석 프로젝트는 왜 필요한가?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업무 이해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데이터 이해 단계입니다. 자,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 데이터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자,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기법에 필요한 데이터를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데이터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단계가 바로 분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다 끝났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평가의 단계입니다. 자, 모델링 결과가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잘 분석은 되었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전개라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 최종적인 목적은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죠. 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과 평가 단계를 통해서 완성된 모델을 실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든지 뭐 마케팅을 하는데 활용한다든지 어떤 조직을 개선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이 단계들만 비교했을 때 KDD와 크리스피-DM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석 방법론의 단계들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KDD에는 5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1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분석 대상 비즈니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게 바로 크리스피-DM의 업무 이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KDD의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게 데이터 이해와 같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변환 단계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이 바로 모델링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하는 것은 평가와 전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분석 방법론의 내용들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문제로 이번 시간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 주제 유형 중에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요.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방법도 알고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좀 개선하는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석 기획 시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앞서 분석 기획 시 고려할 사항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가용 데이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장애 요소, 그리고 적절한 유스 케이스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이번 주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크리스피 DM 분석의 과정으로 옳은 것, 지금 방금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1단계는 업무 이해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이해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 이해 다음에는 데이터 이해였습니다. 자, 이것도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모델링하고, 자, 그 다음 평가를 한 다음에 전개를 해야 되겠죠.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2과목과 3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과목과 5과목, 즉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